이 벽 혼자 쓰면 나랑 결혼해줄게. 억만장자 건축가는 모든 인부들 앞에서 조롱하듯 말했다. 조용한 한국인 이민자는 고개를 숙였고 주위엔 웃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불가능 앞에서 얼어붙었다. 그 조용한 남자가 감추고 있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조롱 섞인 약속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잠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김대식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이 만든 도면을 들여다보며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아파트 기둥의 균열은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었다. 김 씨, 또 그 도면을 보고 있군요. 리처드 바튼이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미국 최고의 건설 회사에서 40대의 한국인 이민자로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정도는 모든 건물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대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바튼 씨, 이 균열은 심각합니다. 안전 기준에 미달해요.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민 반응이군요, 김 씨. 바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당신이 얼마나 어렵게 이 자리를 얻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민자에게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것도요. 대식의 목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6개월간의 구직 활동, 수십 번의 거절, 그리고 마침내 얻은 이 직장. 그는 잠시 자신의 작은 아파트, 냉장고에 붙어있는 어머니의 사진, 매달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을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추가 검사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튼은 웃으며 그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소. 당신은 그냥 자기 일이나 하세요. 그날 저녁 대식은 홀로 아파트에 앉아 도면을 다시 검토했다. 계산은 틀림없었다. 그 아파트는 위험했다. 그의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맴돌았다. 건축안전당국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직장을 잃을 것이다. 체류 비자는 어떻게 될까? 추방될 수도 있다. 다음 날 그는 공사장 근처 카페에 앉아 예비 입주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다. 새 보금자리에 대한 꿈. 이곳이 우리 아이가 자라날 곳이에요. 여자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대식의 귀에 들렸다. 대식은 손에 든 커피잔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침묵이 저 가족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낼 용기를 찾기도 전에 그 부부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다.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양심일까? 아니면 그저 희망일까? 창밖으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반짝였다. 언제부터인가 비는 그쳤지만 대식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대식의 악몽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다. 사이렌은 꿈이 아니었다. 손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 나타난 광경에 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오늘 새벽 브룩사이드 아파트 서쪽 동이 부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대식은 텔레비전을 노려보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브룩사이드. 그가 6개월 전 위험성을 알고도 침묵했던 바로 그 아파트였다. 그는 거의 기계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채올랐다.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 깜빡이는 구급차 불빛, 비명과 울음소리, 먼지와 파편. 대식은 마치 유령처럼 군중 사이를 헤매며 구조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때 한 들것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 제이크 머피입니다. 30세. 다리가 완전히 압착되었어요. 응급구조원이 외쳤다. 대식은 들것 위에 젊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제이크의 창백한 얼굴, 고통으로 일그러진 입술, 그리고 그 눈에 서린 혼란. 이 모든 것이 대식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당신 거기서 일했죠? 제이크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식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의사들이 제이크를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그들의 대화가 대식의 귀에 들렸다. 완전한 척수 손상입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은 대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다.
자신의 침묵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현실이 그를 덮쳤다. 이어진 조사는 악몽 같았다. 바트는 기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했다. 우리는 모든 안전 프로토콜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 때문입니다. 태식은 증언대에 서서 바튼의 거짓말을 듣는 동안 자신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꼈다. 모든 눈이 그에게 쏠렸다. 바튼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태식은 결정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6개월 전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바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태식은 엔지니어 자격증을 잃었다. 그의 모든 저축은 소송과 합의금으로 사라졌다. 그가 쌓아온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회적 고립이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그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마지막 날, 태식은 자신의 엔지니어 배지를 반납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그는 들것에 실려가는 제이크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 그날 밤 태식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무슨 일이니? 태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목구멍에 걸린 응어리를 삼키며 입을 열었다. 8년이 흘렀다. 태식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도면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엘리트 건설회사의 평범한 노동자로 그는 조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말이 없지만 일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 아무도 그가 한때 수상 경력이 있는 뛰어난 엔지니어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킴, 오늘은 새 현장이야. 매그놀리아 하이츠. 현장 감독이 그를 향해 소리쳤다. 500만 달러짜리 고급 콘도미니엄이니까 실수하지 마. 태식은 고개만 끄덕였다. 8년 동안 그는 자신의 목소리보다 침묵에 더 익숙해져 있었다. 새 건설 현장은 인상적이었다. 웅장한 설계, 최고급 자재, 그리고 황금빛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미래의 약속. 그러나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태식의 전문가적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기초공사 설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토양 압력 계산이 잘못되어 있었고 집안 침하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무언가 말해야 했다. 하지만 8년 전의 기억이 그를 짓눌렀다. 자신의 자리는 더 이상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점심시간, 태식은 혼자 그늘에 앉아 낡은 공책을 꺼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손길로 기초 구조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잠시나마 그는 다시 엔지니어였다. 뭐하냐? 집 그림이라도 그리니? 톰이라는 감독이 그의 어깨 너머로 훔쳐보며 비웃었다. 일이나 해, 코리안. 태식은 조용히 공책을 덮고 일터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설계도에 남아있었다. 오후, 콘크리트 배합에 문제가 생겼다. 비율이 맞지 않아 혼합물이 너무 묽었다. 작업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태식은 조용히 다가가 배합기의 설정을 조정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장 책임자의 날카로운 눈이 그의 행동을 포착했다. 누가 이걸 건드렸어? 책임자가 소리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태식은 묵묵히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새로운 콘크리트 배합은 이제 완벽했다. 퇴근길, 태식은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그 길은 재활병원 앞을 지나갔다. 그곳에서 제이크 머피가 건설 안전에 관한 간견을 하고 있었다. 8년이 지났지만 태식은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태식은 병원 뒤편에 숨어 제이크의 강연을 들었다.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을요. 태식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제이크는 여전히 그를 원망하고 있었다. 당연했다. 영원히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날 밤 태식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멀리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매그놀리아 하이츠의 기초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시 한번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8년 전의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대식의 마음속에서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워커씨가 오신다 누군가 외쳤다. 매그놀리아 하이츠 공사 현장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노동자들은 서둘러 자세를 바로잡고 흙먼지 묻은 손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대식만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멜리사 워커, 35세, 억만장자 더글라스 워커의 딸이자 이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 그녀의 첫 대형 프로젝트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해 얻은 자리라고 수군거렸지만 실상은 달랐다. 멜리사는 아버지의 성을 숨기고 순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이 직위를 따냈다. 공사장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주변 환경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 높은 하이힐이 진흙투성이 치면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멜리사가 새로운 설계도를 펼쳤다. 이 곡선형 벽이 우리 프로젝트의 미학적 서명이 될 거예요. 수석 엔지니어가 즉시 반발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예산과 일정으로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자금을 댈 겁니다. 멜리사가 차분하게 말을 잘랐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제 고급 아파트를 팔았어요. 이 디자인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멜리사는 현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다시 검토했다. 곡선형 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기술적 도전이 만만치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도면 위에서 답을 찾듯 움직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멜리사. 더글라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권위적이었다. 한 통의 전화면 해결할 수 있어. 멜리사는 눈을 감았다.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당신 이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내 고집이 언제까지 갈지 보자. 전화가 끊겼다. 늦은 밤 모두가 떠난 공사장에 멜리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곡선형 벽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단순한 워커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그녀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 한 인부를 발견했다. 대식이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순간적인 교감이었지만 멜리사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단순한 노동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다음 날 곡선형 벽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문제가 즉시 발생했다. 구조가 불안정했고 작업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멜리사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로 현장을 지켜보았다. 순간적인 좌절감에 그녀는 대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농담처럼 내뱉었다. 이 벽을 혼자서 세울 수 있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 말은 공기 중에 잠시 맴돌았다. 대식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도전? 아니면 그저 당혹감? 멜리사는 스스로의 농담에 당황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우스갯소리가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또한 그녀 앞에 서 있는 조용한 코리안이 누구인지도. 멜리사의 농담은 순식간에 공사장 전체로 퍼졌다. 들었어? 워커 아가씨가 그 조용한 코리안한테 청혼했대. 노동자들 사이에 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대식에게 그 말은 웃음거리가 아니었다. 8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공사장으로 그는 홀로 돌아왔다. 달빛 아래 대식은 멜리사의 곡선형 벽 설계도를 펼쳤다. 문제는 즉시 눈에 들어왔다. 구조적 지지대와 하중 분산이 잘못 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결책도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다시 느꼈다. 손끝에서 흐르는 창조의 기쁨,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 쾌감. 그의 머릿속에서 숫자와 각도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대식은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전통 건축 기법을 떠올렸다. 서양식 건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었지만 이 상황에 완벽했다. 그는 가용한 자재를 확인하고 계산을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달은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였고 아대식의 그림자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길게 늘어졌다. 그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벽돌을 놓고 구조를 강화하고 곡선을 다듬었다. 새벽녘 동이틀 무렵 대식은 마지막 마무리를 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뒤로 물러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완벽한 곡선형 벽이 서 있었다.
불가능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대식은 첫 작업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멀리서 그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먼저 도착한 노동자들이 그 벽 앞에서 멈춰 섰다. 혼란스러운 표정, 놀라움, 경외감. 이게 어떻게... 누군가 중얼거렸다. 멜리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작은 군중이 벽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노동자들의 시선을 따라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멜리사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벽으로 다가갔다. 손가락으로 완벽한 곡선을 따라 어루만졌다. 전날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벽이 이제 아침 햇살 아래 예술 작품처럼 서 있었다. 누가 이걸 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석 엔지니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톰 감독의 날카로운 눈이 한쪽에 서 있는 대식을 발견했다. 그의 손은 상처로 가득했고 옷에는 시멘트 자국이 선명했다. 저자야. 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밤새 여기 있었어. 모든 시선이 대식에게 향했다. 멜리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단 한마디가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대식은 잠시 침묵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았다. 구조가 원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다. 전문가적 인정인 동시에 그 이상의 무언가. 그날 오후 톰이 대식을 구석으로 몰았다. 넌 뭔가 숨기고 있어. 일반 노동자가 이런 걸 만들 리 없잖아. 대식이 대답하기도 전에 공사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 제이크 머피였다. 건설 안전에 관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크가 출입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공사장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식에게 머물렀다. 대식과 제이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8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느 쪽도 상대를 알아본 척하지 않았다. 제이크는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현장을 둘러보았고 대식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그날 저녁 멜리사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았다. 검색창에 한국 전통 건축 기법이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 곡선형 벽에 사용된 기술은 한국의 특정 명문 대학에서만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멜리사는 대식에게 접근했다. 오늘 퇴근 후에 잠깐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대식은 멜리사의 초록색 눈을 마주보며 잠시 망설였다. 거절하는 것이 안전했다. 하지만 8년간의 고립 후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갈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좋습니다. 해가 지고 공사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멜리사는 직접 커피를 가져와 그에게 건넸다. 당신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죠?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대식은 커피를 조금 마시며 시간을 벌었다. 중요한 건 벽이 서 있다는 겁니다. 멜리사는 미소 지었다. 그 약속에 대해서 결혼 얘기요. 농담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으로 대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죠. 대화는 예상 외로 자연스럽게 흘렀다. 멜리사는 아버지의 이름 없이 건축계에서 인정받기 위한 자신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증명하고 싶어요. 대식은 조용히 듣다가 때때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건축적 통찰을 던졌다. 멜리사는 그의 지식에 감탄했다.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우셨어요? 대식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8년간의 비밀을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밤이 깊어가며 그들 사이의 대화는 더욱 편안해졌다.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건축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교감하고 있었다. 헤어질 때 멜리사가 대식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두 사람 사이를 관통했다. 내일 봐요. 그녀가 말했다. 대식이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 들어왔던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의 로커가 열려 있었다. 오래된 엔지니어 배지가 사라졌다. 같은 시간 톰은 어두운 방에서 대식의 엔지니어 배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대식, 수석 엔지니어라.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리처드 바튼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한편 제이크 머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옛 신문 기사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8년 전 그의 사고에 관한 기사, 그리고 그 안에 작게 실린 한 사진,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상을 받는 모습, 김대식. 드디어 찾았다. 제이크는 사진을 벽에 핀으로 고정시켰다. 멜리사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오늘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 처음으로 누군가가 아버지의 돈이 아닌 나를 보는 것 같아. 세계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운명의 실들이 점점 더 단단히 얽혀가고 있었다. 아무도 다음 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공사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노동자들은 대식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불가능한 벽을 세운 남자. 멜리사는 더 이상 자신의 관심을 숨기지 않고 그와 설계도를 함께 검토했다. 그들의 대화는 전문적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 부분을 강화하면 더 안정적일 거예요. 대식이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멜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구석에서 톰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시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점심시간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걸었다. 바튼 씨, 김대식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그가 여기 있습니다. 워커 양과 매우 친밀해 보이는군요. 전화 너머로 리처드 바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를 주시하고 있어. 내가 곧 조치를 취하겠네. 오후 제이크 머피가 다시 공사장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질문과 더 예리한 시선을 가지고 그는 휠체어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운명은 세 사람을 한자리에 모았다. 멜리사와 대식이 설계도를 들고 현장을 점검하던 중 코너를 돌아 제이크와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제이크의 날카로운 눈이 대식을 향했다. 당신, 제이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알아요. 대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멜리사는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즉시 감지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바로 그때 공사장 반대편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있었다. 철근 다발이 위태롭게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아래에는 몇몇 노동자들이 있었다. 대식은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모두 비키세요. 그가 현장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용한 노동자의 모습이 아닌 경험 많은 엔지니어의 권위가 담겨 있었다. 순식간에 그는 크레인 운전자에게 지시를 내리고 노동자들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켰다. 모두가 그의 명령에 따랐다.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다. 숨을 돌리는 순간 대식은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다. 8년간 감춰온 정체성이 단 몇 분 만에 드러났다. 모든 눈이 그에게 쏠렸다. 멜리사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엔지니어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왜 거짓말했어요? 제이크도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다. 그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야, 멜리사. 제이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8년 전 그는 브룩사이드 아파트의 수석 엔지니어였어. 내가 평생 휠체어에 앉게 된 그 건물. 공사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대식은 도망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저는 김대식, 8년 전 브룩사이드 아파트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죠. 멜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이 그 사고의 책임자라고요?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이크의 얼굴에서는 예상과 달리 분노보다 복잡한 감정이 읽혔다. 8년 동안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제이크가 말했다. 왜 침묵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공사장 입구에 검은 고급차 한 대가 멈추었다. 리처드 바튼이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찬 미소가 번졌다. 워커 양, 귀하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 씨, 개인 물품을 챙기세요. 더 이상 이 현장에서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승리감은 숨길 수 없었다. 대식은 묵묵히 자신의 도구를 모았다. 노동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일부는 경멸을, 일부는 동정을 담고 있었다. 멜리사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바튼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당신에게 이 프로젝트를 간섭할 권한이 없어요. 멜리사가 말했다. 바튼은 미소 지었다.
워커 양 귀하의 회사 이사회가 저를 컨설턴트로 고용했습니다. 특히 김 씨와 같은 문제적 인물을 식별하는 역할로요. 대식은 마지막으로 곡선형 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유일한 자랑이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추락을 가져온 작품. 해가 저물어갈 무렵 대식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짐을 꾸리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더 이상 여기서 그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식은 멜리사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이크 머피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대식이 입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제이크는 휠체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아파트를 훑었다. 단출한 가구,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한 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온 사람의 흔적. 8년 동안 당신을 괴물로 상상했어요. 제이크가 마침내 말했다. 내 인생을 망친 악당으로. 대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당신을 찾으면서 다른 사실들도 알게 되었어요. 제이크가 계속했다. 당신이 유일하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튼과 다른 임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는 동안 대식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증언 덕분에 제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이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왜 처음에 침묵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두 남자, 하나의 사고로 인생이 바뀐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멜리사는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바튼이 수정한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바튼이 변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변경 사항들 어딘가 익숙했다. 그녀는 컴퓨터로 브룩사이드 아파트 사고에 관한 기술 보고서를 검색했다. 두 설계를 나란히 놓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바튼은 동일한 구조적 결함을 매그놀리아 하이츠에도 적용하고 있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희생하는 똑같은 패턴. 멜리사는 즉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튼이 우리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당혹스러운 침묵이 이어졌다. 멜리사, 그건 매우 심각한 주장이요. 바튼 씨는 업계에 존경받는 인물이고 당신 아버지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오. 아버지와 무슨 상관이에요? 멜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투자자들이 압력을 넣고 있어. 프로젝트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자금을 철회하겠다고. 멜리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섰다. 20분 후 그녀는 대식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제이크가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멜리사가 대식을 향해 말했다.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진짜 당신으로서. 바튼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멜리사가 테이블 위에 설계도를 펼치며 말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죠. 대식과 제이크는 도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대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맞습니다. 하중 분산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대로 지으면 또 다른 브룩사이드가 될 거예요. 제이크가 끝을 맺었다. 세 사람은 멜리사의 고급 아파트에 모여 밤을 새워가며 바튼의 계획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서로를 원망했던 세 사람이 이제는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었다. 제가 취재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제이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바튼이 관여한 다른 프로젝트들도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그가 관리한 건물들은 모두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겪었어요. 대식은 제이크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엔지니어링 직감이 다시 깨어났다. 그는 패턴을 찾아내는데 탁월했다. 여기 보세요. 그가 가리켰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비용 절감 패턴이 보입니다. 기초공사와 지지 구조를 약화시키는. 멜리사는 대식의 분석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였다. 그녀는 문득 왜 그가 자신의 재능을 숨기며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었다. 왜 사고 후에 바튼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멜리사가 물었다. 대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미국 기업인과 한국인 이민자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그의 말에 담긴 쓴맛에 멜리사의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특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유대는 강해졌다. 제이크는 바튼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추적했고, 대식은 기술적 분석을, 멜리사는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구상했다. 새벽녘,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바튼은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더 큰 힘, 더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그 뒤에 있었다. 이런 규모의 조작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멜리사가 중얼거렸다. 누군가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때 멜리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확인. 아버지. 안녕 아버지.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지금 어디 있니 멜리사? 더글라스 워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다.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 한국인과 함께 있다고 들었다. 그게 사실이냐? 멜리사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떻게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걸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 남자를 멀리해라. 그는 내 경력에 독이 될 뿐이다. 멜리사는 화가 치밀었다. 먼저 프로젝트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제는 제 사생활까지 감시하세요? 너를 보호하는 거다 멜리사. 전화가 끊겼다. 멜리사는 충격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대식과 제이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날 오후 더글라스 워커는 자신의 고급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김대식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였다.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엔지니어링 학위, 수상 경력, 그리고 브룩사이드 아파트 사고. 내 딸이 사고를 일으킨 남자와 일하고 있군. 그가 비서에게 말했다. 모든 것을 알아내.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더 있을 테니. 더글라스의 눈에는 걱정보다 분노가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멜리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위험했다. 억만장자 건축가, 과실치사 엔지니어와 불륜. 멜리사는 신문 헤드라인을 읽고 구겨버렸다. 어젯밤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언론에 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어요. 제이크가 말했다. 당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서. 대식은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존재가 다시 한번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가 관심을 갖게 된 여성의 인생을. 멜리사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라. 더글라스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멜리사는 심호흡을 했다. 네, 가겠습니다. 그녀는 대식과 제이크를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를 만나고 올게요. 계속 조사를 진행해 주세요. 워커그룹의 최상층 사무실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전망을 자랑했다. 멜리사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더글라스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스캔들이 우리 가문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알고 있니? 그가 천천히 돌아서며 물었다. 진실을 찾는 것이 스캔들보다 중요해요. 멜리사가 대답했다. 더글라스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김대식, 브룩사이드 사고의 책임자.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남자를 평생 휠체어에 앉게 만들었다. 더글라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멜리사가 차분히 대답했다. 제이크 머피는 대식을 용서했어요. 당신은 왜 못하나요? 더글라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관계를 즉시 끝내라. 그와의 모든 접촉을 중단해라.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선택해라 멜리사. 가문이냐 그 남자냐. 멜리사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면 당신은 딸을 잃게 될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한편 매그놀리아 하이츠 현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바튼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워커 양의 판단력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녀를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이크 머피가 휠체어를 타고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저는 8년 전 브룩사이드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저는 김대식 씨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다. 모두가 제이크가 대식을 비난할 것이라 예상했다. 김 씨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일하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증언 덕분에 저와 다른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진정한 범인은 시스템적 부패입니다. 리처드 바튼과 같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안전을 희생시키는 관행이죠. 대식은 작은 텔레비전으로 제이크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8년 동안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자가 그를 변호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제이크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왜 그런 일을 했죠? 제이크는 미소 지었다. 실수를 한 사람과 실수를 시스템으로 만든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대화가 깊어지는 동안 멜리사는 바튼의 사무실을 몰래 수색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발견했다. 바튼과 그의 배후 세력을 연결하는 이메일들. 그 내용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멜리사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와 바튼 사이의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15년간 워커그룹과 바튼의 회사는 건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협약을 맺고 있었다. 브룩사이드는 그 희생양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녀는 증거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다.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바튼이었다. 멜리사는 재빨리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바튼은 사무실에 들어와 전화를 걸었다. 워커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 딸이 내 사무실을 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바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바튼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가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멜리사는 달아났다. 대식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모든 배후에 있었어요. 대식과 제이크는 그녀가 가져온 증거를 검토했다. 사진들은 흐릿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더글라스 워커는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이 부패 시스템의 설계자였다. 경찰에 가야 해요? 제이크가 말했다. 멜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아버지를 고발하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전에 대식이 부드럽게 말했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대식의 아파트 창문이 깨지고 뭔가가 안으로 날아들었다.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가요. 대식이 소리쳤다. 세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오자 검은 밴이 그들 앞에 멈춰섰다.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튀어나와 멜리사를 붙잡았다. 멜리사! 대식이 달려들었지만 누군가 그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그는 쓰러지며 멜리사가 밴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대식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제이크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멜리사는? 대식이 물었다. 제이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납치됐어. 경찰이 수색 중이야. 대식은 일어나려 했지만 현기증이 밀려왔다. 내가 그녀를 구해야 해. 넌 심한 뇌진탕이야. 움직이면 안 돼. 하지만 대식은 이미 링거를 뽑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같은 시간 멜리사는 오래된 창고 건물에서 눈을 떴다.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다. 바튼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정말 유감이요, 워커 양. 바튼이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멜리사가 물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지 알아요. 바튼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모두 선택을 하는 법이요. 당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해 몇 가지 타협을 한 것뿐이요. 멜리사는 속으로 울고 싶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대식은 제이크와 함께 바튼의 과거 기록을 뒤지고 있었다. 바튼이 자주 사용하는 장소들, 그의 자산들, 여기다 제이크가 지도를 가리켰다. 바튼이 비밀리에 소유한 창고, 매그놀리아 하이츠에서 20분 거리야. 대식은 결단을 내렸다. 경찰에 증거를 넘기고 멜리사를 직접 구하러 갈 것이다. 제이크는 경찰서로 향했고 대식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 주변을 살피던 대식은 경비를 발견했다. 공사장에서 몸에 밴 민첩함으로 그는 그들을 피해 안으로 침투했다. 멜리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가 멜리사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뒤에서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바튼이 서 있었다. 역시 와줄 줄 알았네, 김씨. 바튼이 비웃었다. 영웅놀이는 8년 전에도 당신에게 잘 맞지 않았잖아. 대식은 바닥에 쓰러져 멜리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다른 감정도 깃들어 있었다. 희망, 신뢰, 모든 증거를 즉시 넘겨주면 그녀를 풀어줬을 텐데
바튼이 말했다. 왜 그러지 않았지? 대식은 천천히 일어나려 시도하며 대답했다. 8년 전, 난 쉬운 길을 택했어요. 오늘은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바튼이 무기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제이크가 성공한 것이다. 경찰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졌다. 바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잠시 대식과 멜리사를 번갈아 보더니 뒷문으로 달아났다. 멜리사! 대식은 그녀에게 달려가 묶인 손목을 풀어주었다. 증거는? 멜리사가 물었다. 제이크가 경찰에 넘겼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들이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다. 경찰관들이 건물로 달려들어갔고 구급대원들은 멜리사와 대식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억만장자 더글라스 워커 대규모 건설 비리 연루 혐의. 워커그룹의 주가가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고 오랜 사업 파트너들은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15년간 쌓아온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경찰은 더글라스의 자택을 수색했다. 그는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한때 존경받던 기업인의 몰락한 모습이었다. 멜리사는 병원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감정은 복잡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슬픔. 아버지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의 죄와 상관없이 가슴 아픈 일이었다. 대식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해요. 멜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경찰서의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다. 더글라스는 수갑을 찬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딸을 보자 일어서려 했지만 경찰관이 그를 제지했다. 멜리사,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강인함을 잃어버렸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멜리사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더글라스는 한동안 침묵했다. 처음에는 단지 사업을 키우기 위한 작은 타협이었어. 그러다 점점 사람들이 다쳤어요. 죽기도 했고요.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였다, 멜리사. 네가 물려받을 제국을 만들기 위해. 멜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그런 제국을 원한 적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을 뿐이에요.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다. 아니요. 아버지는 자신의 야망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도구였죠. 멜리사는 일어서서 면회실을 나왔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를 만났다. 워커그룹에서 제 지분을 모두 팔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주식은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워커 양. 알아요. 그 돈으로 건설사고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같은 시간 대식은 엔지니어링 윤리위원회 앞에 서 있었다. 8년 전의 사건과 최근의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증언은 바튼과 워커의 기소에 결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다. 저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식이 말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그의 라이센스 복원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이크는 여러 매체로부터 독점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원수를 용서하고 더 큰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운 이야기. 매그놀리아 하이츠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되었다. 그 화려했던 곡선형 벽은 비와 바람에 노출된 채 서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듯했다. 멜리사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문, 유산, 아버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전화벨이 울렸다. 대식이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처음으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6개월이 흘렀다. 대식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윤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경고로 전하는 일이었다. 그의 강의는 인기가 많았다. 실패와 회복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늘도 강의실은 가득 찼다. 기술적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식이 학생들에게 말했다. 윤리적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의 지식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한 통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다. 제이크 머피였다.
뉴욕에서 건설 안전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연사로 초청합니다. 대식은 망설였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마주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완전한 화해의 기회이기도 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는 수락 메일을 보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대식은 긴장된 마음으로 입국장을 나섰다. 제이크가 휠체어를 타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지냈어? 제이크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런대로 대식이 대답했다. 대식이, 당신은? 바빴어. 내 재단이 잘 성장하고 있거든. 제이크는 이제 건설안전감시 재단의 이사장이었다. 그의 활동은 여러 국가의 건설 규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대식은 물었다. 멜리사는 어떻게 지내? 제이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내일 컨퍼런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대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6개월 동안 그는 그녀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이메일을 쓰기도 했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새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과거의 일부였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대식이 연단에 오르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실수, 침묵,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 청중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경청했다. 간견이 끝나고 객석을 바라보던 중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멜리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멜리사가 미소 지었다. 컨퍼런스 후 리셉션에서 세 사람은 마침내 다시 모였다. 워커 양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멜리사예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모든 것을 포기했거든요. 들었어요. 대식이 말했다. 정말 용감한 결정이었습니다. 멜리사는 이제 독립건축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건물 설계에 특화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명성이나 재산 없이 순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세 사람은 과거를 회상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함께 싸웠던 순간들, 그리고 각자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제이크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매그놀리아 하이츠를 다시 시작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윤리적 건설의 모델로요. 멜리사와 대식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셋이 함께하면 어떨까요? 제이크가 제안했다. 나는 접근성 컨설턴트로, 멜리사는 건축가로, 그리고 대식은 수석 엔지니어로. 대식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자격증은 당신의 케이스가 재검토되고 있어요. 멜리사가 말했다. 제가 당국과 협력했거든요. 스캔들을 폭로한 당신의 역할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에요. 그들은 미래를 위해 건배했다. 제이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멜리사가 대식에게 속삭였다. 기억해요. 그 벽에 대한 약속. 대식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농담이었잖아요. 멜리사의 눈이 반짝였다. 만약 농담이 아니라면요. 새로운 매그놀리아 하이츠의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 이전의 화려한 고급 콘도미니엄 대신 이제 이곳은 안전과 접근성의 모델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었다. 대식은 임시 엔지니어 자격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자격증 복원 청문회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지지 구조를 2m 더 확장하면 더 안정적일 거예요. 대식이 설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멜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들의 작업 관계는 완벽했다. 대식의 구조적 통찰력과 멜리사의 미학적 감각이 서로를 보완했다. 제이크는 휠체어 사용자의 시선으로 모든 설계를 검토했다. 그의 의견은 건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이었다. 현장의 분위기도 특별했다.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과거 건설 사고의 피해자들이었다. 휠체어를 탄 전기기사, 의족을 한 목수, 화상 흉터가 있는 도장공. 그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었다. 김씨 전화 왔습니다. 현장 보조가 대식을 불렀다. 통화를 마친 대식의 표정이 밝아졌다. 윤리위원회에서 내 케이스를 승인했어. 다음 달에 자격증을 돌려받을 수 있대. 멜리사가 그를 꼭 안아주었다. 순간적인 포옹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대식은 처음으로 제이크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모든 것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인상적이네요. 대식이 말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지. 제이크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대식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발견했다. 매그놀리아 하이츠 공사 현장의 다양한 모습들이었다. 현장을 방문하고 계셨군요. 제이크가 살짝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가끔 당신들이 실제로 다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이크가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과 멜리사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고. 대식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난 장애인이지 맹인이 아니야. 제이크가 웃으며 말을 잘랐다. 당신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대식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멜리사에 대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와 자신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넓었다. 그녀는 여전히 워커의 딸이었고 그는 그녀도 당신을 좋아해. 제이크가 말했다. 망설이지 마.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리처드 바튼의 영향력으로 보내진 안전 감독관들이었다. 바튼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고 여전히 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전체 설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독관 중 한 명이 말했다. 몇 가지 우려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검사는 악의적이었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점들을 찾아내 과장했고 프로젝트 전체를 위협했다. 이대로라면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수석 감독관이 떠나며 경고했다. 사무실에 남은 멜리사, 대식, 제이크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무엇을 해도 그들은 문제를 찾아낼 거예요. 제이크가 한숨을 쉬었다. 멜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결단이 서렸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설마. 대식이 그녀의 생각을 읽었다. 당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건가요? 멜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대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멜리사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다. 때로는 미래를 위해 과거와 화해해야 할 때도 있어요. 아버지의 저택 앞에 선 멜리사는 심호흡을 했다. 6개월 만의 방문이었다. 대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선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관리인이 문을 열었다. 워커 양 오랜만입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가정 구금 상태에서 그는 눈에 띄게 늙어 보였다. 한때 무적처럼 보였던 그 남자는 이제 주름진 얼굴과 희미한 눈빛만 남아있었다. 멜리사. 그가 일어서려 했지만 전자발찌가 그를 제한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멜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더글라스가 입을 열었다. 용서를 구하러 왔단다. 멜리사는 정면으로 그를 응시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왜 왔니? 도움이 필요해요. 매그놀리아 하이츠 프로젝트가 위험해요. 바튼의 영향력으로 감독관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더글라스의 눈이 번쩍였다. 잠시 그녀는 과거의 강력한 아버지를 다시 보는 듯했다. 내 연락처들을 이용해주마. 한 통의 전화면. 아니요, 멜리사가 손을 들었다. 그런 식의 영향력 행사는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더글라스는 놀란 듯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옳구나. 그는 벽난로 옆 책장으로 가서 오래된 청사진 뭉치를 꺼냈다. 이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멜리사는 조심스럽게 청사진을 펼쳤다. 그것은 더글라스의 초기 프로젝트들. 그가 아직 정직한 건축가였을 때의 작품들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항상 부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처음에는 정직했단다. 내 손으로 직접 지은 건물들이야. 멜리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청사진에는 혁신적인 구조적 해결책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뛰어난 엔지니어였던 것이다.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여준 적 없어요? 더글라스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네가 나처럼 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난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항상 배고픔과 불안에 시달렸지.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고 믿었단다. 멜리사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거만한 억만장자가 아닌 자신의 두려움에 패배한 한 남자로. 다음 날 감독관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대식과 멜리사는 준비되어 있었다. 더글라스의 초기 설계에서
영감을 얻은 구조적 해결책들이 그들의 무기였다. 이 지지구조는 현행 규정을 초과하는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대식이 자신감 있게 설명했다. 멜리사는 이어받았다. 또한 우리의 접근성 설계는 법적 요구사항의 2배에 달하는 표준을 충족합니다. 감독관들은 도면을 세심하게 검토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를 찾으려 했지만 설계는 완벽했다. 몇 가지 사소한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수석 감독관이 마침내 인정했다. 전반적으로 승인 가능합니다. 대식은 놀란 눈으로 멜리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해결책을 찾았죠? 아버지에게서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날 밤 그들은 성공을 축하했다. 제이크는 샴페인을 터뜨렸다. 건배, 매그놀리아 하이츠의 부활을 위해. 잔을 부딪히며 대식이 물었다. 정말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멜리사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어떤 다리는 다시 세울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그녀의 말은 대식의 마음을 울렸다. 그 역시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제이크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충격에 찬 표정으로 돌아왔다. 리처드 바튼이 사망했어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튼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이 파헤친 부패는 생각보다 더 깊고 넓었다. 누군가 바튼이 더 많은 것을 폭로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제이크가 중얼거렸다. 그날 밤 늦게 대식은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당신은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었소. 이제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익명의 전화 이후 매그놀리아 하이츠는 보안을 강화했다. 24시간 경비, CCTV, 출입 통제 시스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의 사고들이 계속되었다. 장비가 고장나고 자재가 사라지고 작업자들이 불안에 떨었다.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제이크가 긴급 회의에서 말했다. 바튼 뒤에 있던 세력이 아직 활동 중인 거죠. 대식과 멜리사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대책을 논의했다. 피로와 긴장 속에서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멜리사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고백했다. 다시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요. 당신까지도. 그녀의 마지막 말에 대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8년간의 자기 처벌과 고립 후에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거의 잊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던 그 순간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화재 경보, 대식이 소리쳤다. 그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이크가 이미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다. 실제 화재가 아니에요. 제이크가 외쳤다. 더 심각해요. 폭발물을 발견했어요. 대식은 제이크가 가리킨 곳으로 달려갔다. 공사장 핵심 지지 구조물 주변에 정교하게 설치된 폭발 장치들.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전문가가 오기 전에 폭발할 거예요. 그가 분석했다. 원격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멜리사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은 건드리지 마세요. 전문가를 기다려요. 대식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신뢰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는 폭발물로 다가갔다. 공사장에서 일한 경험과 엔지니어링 지식을 총동원해 그는 장치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의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더글라스 워커였다.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경찰관이 그의 뒤를 따랐다. 특별 허가를 받았어. 그가 멜리사에게 설명했다.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멜리사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모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더글라스는 폭발물을 보자마자 알아보았다. 군사용 설계야.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유형의 건물을 설계했었지. 그는 대식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대식을 안내하는 동안 놀라운 협력이 이루어졌다. 과거의 적들이 이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었다. 마침내 폭발물은 제거되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후 수사는 국제적인 건설 비리 네트워크를 밝혀냈다. 바트는 단지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체포와 기소가 이어졌고 매그놀리아 하이츠는 마침내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었다. 개관식 날 햇살이 완성된 건물을 비추었다. 곡선형 벽은 이제 건물의 상징이 되었다. 벽 옆에는 작은 명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어떤 벽은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고 어떤 벽은 함께 넘기 위해 존재한다.
제이크가 연설대에 올랐다. 그는 매그놀리아 하이츠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임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더글라스는 멀리서 딸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었다. 테이프 커팅 순간 멜리사와 대식이 함께 가위를 들었다.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멜리사가 대식에게 속삭였다. 기억하세요? 그 벽에 대한 약속? 대식이 미소 지었다. 농담이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멜리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테이프를 자르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대식은 깨달았다. 8년간의 침묵과 고통,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햇살 아래 그 유명한 곡선형 벽이 빛났다.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벽, 이제는 가능성의 상징이 된 벽, 그리고 그 벽 덕분에 만난 두 사람,